사업자를 냈던 거 안 냈던 거에 상관없이 매매 사업자로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자 분들은 그 세율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먼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건만 사업자로 처리하시고 폐업 등을 한다, 사업자로 활용해서 탈세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근로소득세로 다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이고요. 승효고요. 저는 합정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하는 부남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어렵게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소님도 맡기고 계시고 수강생분들도 많이 맡기고 계신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매 사업자란 무엇인지 원소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019년 유행했던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을 뭐 2년이나 4년 보유하고 양도세 절세한다,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 이런 투자도 있지만 요새 단기 매도로 해서 낙찰 받자마자 단기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로만 사업을 한다, 사업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매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가로 일반 매매 가격으로 사서 단기 매도로 팔아봤자 남을 게 없지만 경매공매로 싸게 사면 단기 매도로 팔아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경매공매에선 꼭 필요한 매매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무사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 거래 또는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계속 반복적이라는 부분이 사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보통 납부를 하죠. 양도소득세는 일시 우발적인 활동에서 부동산 거래가 발생을 할 때 내는 세금이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계속 반복적, 여기가 키워드인데, 사업소득세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단기 1년 안에 팔게 되면 77%, 또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게 되면 66%를 내는데, 매매 사업자로 할 때는 종합소득세율을 따른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소득세 기본세율을 말씀을 드리는 건, 소득세는 6에서 45% 누진과세 세율이 있죠. 해당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15%, 24%요 정도 구간 안에 들어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개인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 1억에 사서 만약에 2억에 1년 이내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죠? 양도세는 1억의 차익이 났을 때는 77%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죠. 7,700만 원까지도 뭐 가능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뭐 이자나 이런 것까지 냈던 거 생각하시면 아마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또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했을 때 구간이 어떻게 되죠? 네,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면 단수 매도 차익 1억인데 세율 구간이 35%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3,500만 원 세금을 내면 되고, 누진 공제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대 정도로 세금을 내면 돼서, 아까 우리 7,700에서 세금이 2천만 원대로 주니까 거의 3분의 1, 4분의 1로 세금을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매매 사업자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주의사항도 또 있을까요? 매매 사업자로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구간이 있으실 텐데, 그걸 밑으로 먼저 깔고 그 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세율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먼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세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높은 세금으로 과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비과세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또 아니에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하셨을 때 종소세와 양도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한 건만 사업자로 처리하시고 만약에 이제 폐업 등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로 다시 추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로 활용해서 탈세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매매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사업자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까 일시 우발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다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낙찰받고 단기 매도로 팔더라도 그 뒤에 바로 폐업할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거나 낙찰받으려고 하거나 낙찰을 받거나 이런 노력이 또 있어야겠네요. 소득 합산되는 거, 그리고 비교과세,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고소득자 분들께서 어느 정도 연봉이 되어야 매매 사업자가 메리트가 없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개개인마다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긴 해야 돼요. 매매 사업자가 좋을지 아니면 법인으로도 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돌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보긴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한 1억 5천 이상 뭐 되시는 분들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도 한번 컨설팅을 보통 도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한 1억
5천쯤 되면은 법인도 같이 고민을 해볼 법하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준부터는 한번 같이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소득자이라면 소득이 낮거나 없는 가족들이랑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략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 전에 그걸 고민해야 돼요. 낙찰 받고 나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꼭 입찰 전에 그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또 비교과세가 옛날에는 규제 지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규제 지역의 물건만 안 사면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 물건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비교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거주 중인 주택이 하나 있다, 소유 중인 주택이 하나 있는데 경매로 규제 지역 물건을 하나 받아서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로 세금을 한번 따져보고 종합소득세를 한번 따져봐서 둘 중에 높은 걸로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양도세가 높겠네요. 그쵸. 무조건 양도세가 높고 이거는 다주택자의 경우고 만약에 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규제 지역 물건을 한 채 받아가지고 매도를 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이제 비교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무주택자만 개꿀이다. 무주택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 무주택자만 규제 지역 내에 단타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세법상으로는. 그렇지만 또 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매매사업자 물건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겠죠? 전입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전입을 하게 되면 개인 물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 물건이 아니라 개인 물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라는 게 상품이에요. 매매사업자한테 상품인데 내 상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개념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 매매사업자 용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2년 보유를 했다가 매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냐, 혹은 1년 동안 단기 임대를 뒀다가 매도를 해도 매매사업자 인정이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게 2년 보유 후에 개인으로도 매도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개인으로도 가능한데 매매 사업자라는 게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업자를 냈던 거 안 냈던 거에 상관없이 매매 사업자로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물건만 내가 재고자산에서 2년 보유했다고 해서 개인으로 팔 수는 있는데 그동안 사업자로 파고 산 횟수가 굉장히 많다 하면 해당 물건도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물건으로 의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재반 사정에 따라서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하시겠네요. 물건이 많이 그동안 없었다 하면 개인으로도 뭐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물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전 히스토리도 그쵸. 보면서 히스토리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팔려고 했다가 못 팔고 뭐 세 맞췄다가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2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팔면 양도세 비과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보다 이득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다만 이제 사업자에서 그동안 재고자산 처리를 안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재고자산으로 넣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개인 물건이 아니라 사업자 물건으로 그동안 보유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판단은 해봐야죠. 재고자산이라는 게 어떤 우리 사업자 명부 등록을 시켜놓는 거지만 했다가 언제든 또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언제든 사실 빼실 수도 있는데 빼는 경우는 흔치 않고 사업자를 그만하실 때 재고에서 빠지게 되죠. 매매사업자가 좋은 게 비용 처리가 또 되잖아요. 양도세는 비용 처리라는 개념이 있나요? 양도세는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법무사비, 뭐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중에 좀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자본적 지출은 이제 집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 항목들 몇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하시라든지 확장공사 이런 좀 제한적인 인테리어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럼 반면에 또 매매사업자는 어디까지 비용 처리가 될까요? 매매 사업자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아까 인테리어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까지. 수익적 지출의 예시는 도배라든지 장판, 단순 원상 회복이나 청소비도 당연히 사업과 관련한 거는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물론 가능하고 대출 이자가 나간다. 이자 비용, 재산세, 세금 납부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세금과원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교육 훈련비, 도서비,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매 학원 강의료 또한 매매사업자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 훈련 목적으로 이제 사업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면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꽤 넓네 범위가. 옥션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플랫폼 수수료도 가능합니다. 매매 사업자 연동된 계좌가 있는데 보통 그
카드만 써야 돼요? 아니면 개인 카드를 써도 연동시킬 수가 있나요? 사업용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냐라는 질문 같은데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개인 카드 반영이 가능한데 세무서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개인 카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죠. 입찰 갈 때 차비, 기름값 이런 것도 되나요?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사업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매매 사업자 비용 처리 된다는 게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뭐 이사비, 뭐 복비 이런 게 적지 않거든요. 대출이자도 이런 걸 미리 세금을 낼 수 있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뺀다라는 게 엄청 크죠. 저희가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도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매매 사업자를 내는 조건, 자본금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사님? 뭐 자격증이나 나이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말씀하신 자본금은 사실 법인을 설립할 땐 자본금을 좀 납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 납입 개념은 따로 없고 어떤 분이든지 매매 사업자 개설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에 문제 없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매매 사업자 내고 계시죠? 홈택스로 신청하십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면 정말 늦으면 이틀, 빠르면 하루 안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 규제지역 단기 매도할 때 주의할 점, 아까 뭐 비교과세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만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아닌 걸 사면 다주택자도 비교과세가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 상황이면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비교과세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취득세 중과주의라는 또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개인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거든요.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는 주택수가 따로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사업자 물건이 아니라 개인 물건으로 모두 합산이 됩니다. 취득세를 하실 때는 개인 물건과 사업자 물건, 주택수를 모두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물건과 개인 사업자 물건을 모두 합쳐서 판단을 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 개인 매매 사업자 냈을 때 무조건 1년에 두 채 뭐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결과를 증빙해야만 의미 있게 본다라고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소득세 기본 통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 통칙에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매도라는 규정이 있었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정은 후년도에 조문이 삭제가 됐어요. 이제 관련 유권 해석들을 판단해보면 과세당국은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좀 개입이 될 수 있다. 사고 파는 횟수는 법에서 정해놓지 않고 매매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횟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매매사업자 사업성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과세당국이 개입했을 때 그나마 좀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나 이 정도로 입찰 시도했는데 폐찰했고요. 입찰 영수증 있거나 뭐 근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근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꾸준히 했고 매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는데 내 사업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난 잘하고 싶었는데 사업 안 되는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소명이라는 게 금방 나오지 않아요. 1, 2년 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5년 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5년 동안 꾸준한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렵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네이버 카페에 나의 입찰기를 쓰거나 뭐 입찰 영수증 사진 찍어놔야지 뭐. 입찰할 때 입찰표를 사진을 찍어놓거나 그런 것들도 내 노력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세무서 조사관도 다들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사업성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조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실제로? 자주 나오지는 않고 간간히 사업성 소명,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단기에 그럴 때 이제 보통 소명이 자주 오는 경우가 있다. 단기에 폐업하는 경우. 아,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사업자를 내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매물을 사업자를 내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매도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것도 매도는 가능해요. 매도는 가능하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고 팔고 사업성이 확보가 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 내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도 매매 사업자로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물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타겟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자 내기 전 물건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개인 물건으로 의심받을 여지도 크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사업자 내고부터 이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원래 갖고 있던 것을 매매 사업자 내고 팔고 이 뒤에도 뭔가 그런 활동을 쭉 했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증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기 전 물건과 내가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아까 개인 물건도 사업자 물건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거를 매매 사업자 팔 수는 있지만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로서 계속적인 사업 활동이 입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매매 사업자를 경공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낙찰받기 전에 낼 거냐 낙찰 받고 낼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낙찰받기 전에 내셔도 되는데 요즘 세무서에서 낙찰 물건이 없으면 또 사업자를 안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뭐 낙찰 받기 전에 사업자가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낙찰 받고 나서 사업자를 내셔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뭐 다만 이제 너무 늦어진다, 매도 후에 사업자를 낸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죠. 또 기존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재고 관리를 통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매매 사업자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주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재고자산 처리했을 때 기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이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재고자산으로 반영을 했다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고 매매사업자로서 사업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매매사업자로 충분한 사고팔고 횟수도 없으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횟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재고자산을 모두 처분 후에 거주주택만 한 채 남긴 채로 비과세를 받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실 수도 있어서 또 그런 내용들은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절차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회사에서 매매 사업자를 내고 수익 활동하는 거를 알 수 있느냐, 회사 몰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작정하고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어요. 작정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오면 사실은 회사의 겸업금지 이슈가 조금 있다고 하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리스크는 최소한으로라도 고지는 해드리고 이게 괜찮으시면 그냥 진행 도와드리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알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팔려면 파서 알 수 있지만 뭐 세금 신고를 우리가 일반 사람이 연말정산 한번 하고 뭐 5월달에 종소세 신고 한번 할 때 그때 회사에 뭔가 날아가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작정하고 알 수 있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회사에서 소득금액 증명이나 이런 걸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사업 소득이 모두 증명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걸리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있대요. 회사에서 지원? 창업 지원 같이 혜택을 주는 게 있어서 직원들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요구할 때도 있다고 해서 근데 뭐 그럴 때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일반 직장인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나 그리고 공기업도 뭐 그런 좀 제한에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공무원분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기 명의로. 부동산 쪽 공무원만 아니면 거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공무원분들 중에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 공개를 한대요. 좀 조사 대상에 들어와서 그건 리스크가 있는 행위라서. 워낙 세무사님 매매 사업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경비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증빙을 끊지 않고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걸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 2% 정도 붙여서 경비 처리는 가능하거든요. 해당 금액이 너무 누적되게 되면 세무서에서도 의심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세법에서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증빙을 저는 웬만하면 받아서 경비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 내가 면세 사업자다, 부가세 환급받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부가세를 내면서 그런 증빙을 받아야 되느냐, 면세 사업자더라도 부가세 낸 부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환급이란 개념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웬만하면 경비 처리는 적격 증빙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질문도 많아요.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는데 면세로 내냐, 일반 사업자로 내냐, 이 질문이 많은데 일반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 이 두 가지 중에 내실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취급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내의 물건만 취급이 가능하고 일반 과세자는 이내의 물건과 초과 물건 그리고 기타 뭐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취급이 가능한데 하려고 하시는 물건에 따라서 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 물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일반 과세자를 내셔도 세무적인 처리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내가 면세 사업자로 냈다.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를 하고 싶다.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폐업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내주셔도 됩니다. 아유 너무 속이 시원하고 많은 분들이 엄청 자주 물어봐가지고 이 영상만 보내드리면 다 답이 되겠어. 이거 보세요 하고 네.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수익화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원성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되고요. 집에서 이제 홈택스로 간단하게 세무서 안 가고 내시면 되고 그리고 대출 받고 잔금 내시는 거고 그 다음이 인테리어 할 게 있으면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 매수자를 찾아서 매도 계약을 하면서 저희 세무사님께 매매 사업자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 드리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매도하고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개념일까요? 매매 사업자는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거든요. 예정신고는 양도세처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때 정산을 해요. 예정신고 때는 경비 범위가 좀 제한이 되거든요. 5월 달에 하는 확정신고에서는 경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냈던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크게는 그렇게 두 번의 신고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 받고 매매 사업자 내는 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고 그 뒤에 매도하는 것도 도와드리지만 중간에 뭐 대출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인테리어도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싸게 매도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저희 대구에 사시는 수강생분께서 경매로 대구 아파트 낙찰 받고 일주일 만에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명의가 되기도 전에 매도를 하셨는데 대출은 받으셨지만 인테리어 안 하고 그렇게 매도를 하셔서 순수익이 1,300만 원 정도 나셨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세금 절세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공매, 소수정예반으로 하는 제 스터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무사님 같은 매매 사업자에 필요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사이에 필요한 뭐 대출은 얼마 나올 거냐, 내 소득에 얼마 쓸 수 있냐 6주간의 스터디인데 낙찰받고 매도할 때까지 케어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구 매도하신 분 세금 어떻게 맡기셨어요? 세무사님께 진짜요? 단기 매도로 이렇게 수익을 냈을 때 잘 처리해 주시고 비용 뭐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희 세무사님 잘 해주시니까 세무사님께 연락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블로그도 있고요. 블로그에서 연결된 채널도 있고 제 개인 카톡도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